날씨가 추워지며 늘어나는 감기와 독감 환자, 특히 아이들은 감기 합병증으로 중이염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한데요. 아이들의 귀의 구조상 코와 귀를 이어주는 이관이 짧고 수평적이라 감기 바이러스가 침입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고열과 귀의 통증, 난청, 먹먹함 등이 나타나지만 아이들은 증상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할 수 있어 부모님의 세심한 관찰이 필요하고, 재발이 잦은 데다 방치하면 청력 문제, 나아가 학습장애가 생길 수 있어 예방이 더욱 중요한 소아 중이염의 모든 것. 이번 주 건강 365에서 알아봅니다. TBC 클리닉 건강 365 오늘의 주치 이비인후과 전문의 이문정 과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대구 파티마 병원 이비인후과 이문정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알아볼 주제가 소아 중이염이에요. 근데 요즘 같은 겨울철에 독감이나 감기 환자가 많은 건 들었어도 제가 중이염이 늘었다 이렇게 하니까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왜 그런 건가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모든 경우에서 그런 것은 아니지만 아이들 같은 경우는 감기와 같은 상기도 감염을 앓은 후에 거의 대부분이 소아 중이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른들 같은 경우는 감기를 앓아도 면역 체계가 다 기능이 좋기 때문에 감기로 인해서 중이염이 오는 경우는 사실은 잘 없지만, 아이들 같은 경우는 면역 기관이 아직 미숙하다 보니까 감기를 앓으면 쉽게 중이염에 이완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저희가 자료를 봐도 감기가 호발하는 11월, 12월, 3월, 4월 이럴 때 중이염이 감기처럼 아주 빈발하게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아이들이 감기가 있을 때, 특히 5세 미만의 아이들의 경우에는 감기로 병원을 갔을 때는 중이염이 동시에 있는지 꼭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네. 아니 사실 중이염이라고 꽤 자주 들어봤거든요. 귀에 문제가 생긴다는 건 알겠는데 정확하게 어떤 병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뭐예요? 일반적으로 환자분들이 진료실에 오시면은 외이도염, 중이염, 고막염 이런 말들을 사실은 상당히 헷갈려 하십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귀의 구조를 얘기할 때 세 가지 부분으로 얘기를 하는데, 귓바퀴에서 귓구멍을 얘기하는 외이, 그리고 고막과 그 안의 공간 중이강을 얘기하는 중이, 그리고 우리가 흔히 달팽이라고 얘기를 하는 그 신경이 분포하는 내이로 구성이 됩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중이염은 말 그대로 그 중이강에 염증이 생긴 경우를 우리가 중이염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사실은 영유아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은 중2병보다 무서운 게 중이염이에요. 정말로 저도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요, 과장님. 우리 아이 중이염 걸려가지고 저 원인을 모르잖아요. 밤새 울고 열 나고 이런 경우가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도 증상을 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열 나는 거 말고 또 어떤 증상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소아 중이염이라고 하면 모두 다 똑같은 중이염은 아닙니다. 크게는 애가 아프고 보채고 열이 나는 급성의 염증 반응을 나타내는 급성 중이염이 있고, 만성적으로 가면서 겉으로 별로 두드러지는 증상이 없는 삼출성 중이염 두 가지로 있는데, 보통 아이가 감기 후에 자지러지게 울면서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이런 경우는 거의가 급성 중이염으로 봐야겠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보통 아이들이 열도 나고 많이 보채고 울고 힘들어하기 때문에 꼭 진단이 되지 않더라도 보통은 응급실이나 병원을 방문을 하게 되고, 그런 경우에 보통 소아들은 모관이라든지 귀안을 들여다보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을 통해서 급성 중이염으로 거의 진단을 받게 됩니다. 근데 집에서는 이제 아이가 많이 보채거나 울고 귀가 아파하고 귀에서 진물이 난다든지 혈성 분비물이 나는 경우에 저희가 의심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렇다면 중이염은 왜 생기는지 궁금해요. 또 특히 소아에게 많이 생기는 어떤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아이가 귀가 작아서 그런 걸까요? 일반적으로 이제 중이염 자체가 앞서도 얘기 드렸듯이 감기랑 상당히 관계가 많습니다. 소아 자체가 아이들이 아직 면역 기관이 미숙하다 보니까 감기에 어른들보다 상당히 많이 걸리게 되고, 요즘 아이들이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어린 나이에 어린이집이라든지 또래 집단에 많이 노출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옆에도 감기에 걸리고 얘도 감기에 걸리고 서로 균과 바이러스를 옮겨가면서 아이들이 계속 낫지 않고 환절기나 추운 계절에 감기를 반복하게 됩니다. 이렇게 감기가 지속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아이들의 경우에는 중이염에 잘 이완되게 되고, 특히 구조적으로도 귀와 코를 연결하는 이관이라는 중이염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신체 구조물이 있는데, 이관이 소아에서는 성인에 비해서 구조적으로 아주 미숙하기 때문에 중이염에 잘 걸릴 수 있겠습니다. 네.
방금 코랑 귀를 이어주는 통로가 미성숙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거를 이관이라고요. 네네. 오늘 사전을 옆에 둬야 될 것 같은 그런 네. 생각이 드는데 이관도 좀 생소합니다. 그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귀 안의 공간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고막 안의 공간이 중이강이라는 공간인데 실제 그 공간이 거의 폐쇄가 되어 있는 공간입니다. 네. 하지만 우리가 이제 비행기를 탈 때도 그렇고 산을 올라갈 때도 그렇고 외부의 압력이 계속 바뀌어지는데 중위강의 압력이 계속 똑같이 유지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네. 그래서 항상 이제 귀 안에서 환기 통로의 역할을 하는 것이 이관이고 실제로 구조적으로 코의 가장 뒷부분 비인강부터 시작해서 귀까지 연결하는 통로가 이관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기능이 좋을 때는 코에서 균이 올라가는 걸 막아주고 귀에 염증이 생겼을 때는 배출이 되도록 해주고 기능이 좋을 때는 모든 중이염이 오는 걸 막아주는 역할을 하지만 앞서 설명을 드렸듯이 소아의 경우에는 이관이 코와 귀를 연결하는 관인데 이 관이 되게 짧고 네. 넓고 평평해서 코로 균이 들어오면 아주 쉽게 귀 쪽으로 갈 수 있게 이게 이제 직진 통로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경우에는 성인에 비해서 이관 기능도 미숙하고 구조적으로도 미숙하고 이렇다 보니까 중이염에 많이 걸리게 되겠습니다. 네. 근데 아이들이 뭐 계속 자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렇죠. 이관도 성인처럼 계속 그렇죠. 뭐 보강되고 자랄 텐데 자연스럽게 중이염도 낫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혹시 이관 자체를 고치는 방법은 없습니까? 네. 일반적으로 소아 중이염은 말 그대로 어릴 적에 많이 하는 중이염입니다. 아이가 자라면서 아이 모든 신체 기능이 성숙해지는 것처럼 이관 기능도 구조적으로, 기능적으로 성숙해지기 때문에 실제로 기능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좋아짐에 따라서 아이가 소아 중이염을 앓는 빈도가 많이 줄어듭니다. 실제 부모님들한테는 저희가 얘기를 드릴 때 아이가 초등학교 갈 나이가 되면 네. 거의 이 병은 오지 않는다라고 저희가 안내를 드리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미취학 아동의 경우 이제 중이염을 많이 앓게 됩니다. 아무래도 성장하게 되면 중이염을 점점 덜하게는 되는데 문제는 이제 아이가 어린 나이일 때는 이관 기능을 정확하게 보는 검사도 없고 이관을 고치는 정확한 약물도 없고 이렇다 보니까 아이들이 계속 중이염을 반복해도 근본적으로 이거를 고치는 사실 그 치료가 아직까지는 미흡한 게 사실입니다. 만약 우리 아이가 중이염이 의심돼요. 네. 병원에 가면 과장님 그러면 어떤 검사들을 받는 거예요? 우선 아이가 중이염으로 왔을 때는 소아 중이염이 아까도 안내드렸듯이 붓고 아픈 급성 중이염도 있고 물이 차는 삼출성 중이염도 있고 두 병이 병도 다르지만 치료도 좀 다르고 경과도 좀 다릅니다. 그래서 아이가 왔을 때는 우선 두 병 중에 어떤 중이염인지를 먼저 알아야겠죠. 그래서 이제 이경으로 고막을 먼저 보게 됩니다. 보게 되는데 실제로 요즘 대부분의 병원에서는 내시경을 통해서 모니터로 화면으로 보여드립니다. 실제 고막이 저희 어른 손톱보다 작습니다. 그렇게 작아요? 예, 작은데 그거를 어머. 큰 모니터로 확대를 시키면 아주 미세한 병변도 쉽게 찾을 수 있고 저희가 진단을 하기도 용이하고 또 보호자를 보여드릴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요즘에는 대부분의 병원에서 내시경을 통해서 고막을 관찰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제가 며칠 전에 그 지인이 이제 출산을 해가지고 네. 100일이 채 안 된 아기를 좀 보고 왔거든요. 근데 아기 보니까 손도 너무 작고 발도 너무 작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너무 어린 아이 같은 경우는 귀도 작고 심지어 고막은 더 작을 텐데 과장님이 이렇게 좀 보시기에 너무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실제로 소아 환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진료를 보기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사실 협조가 안 된다는 게 제일 그렇죠. 큽니다. 네. 정말 많이 울잖아요. 네. 애들이 보채기도 하고 네. 특히 아예 어린 애들은 네. 조금 붙잡고 하면 되지만 네. 아이가 이제 힘이 조금 있는 경우에는 사실 이제 안에 내시경을 넣다가 다칠 수도 있고 아. 이렇다 보니까 이제 아이의 협조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진찰을 하는 게 그게 사실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귀 내시경을 통해서 아이들 귀를 관찰을 하게 되고 특히 급성 중이염 같은 경우는 고막이 빨갛거나 부어 있기 때문에 비교적 쉽게 관찰이 됩니다. 하지만 삼출성 중이염은 고막 안에 물이 차는 중이염이다 보니까 고막 자체에 큰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색깔이 정상적인 고막하고 약간 달라서 사실은 좀 더 면밀하게 관찰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귀지가 많다든지 아이가 너무 협조가 안 되는 경우에는 내시경을 보기가 사실 어려운 때들이 좀 있습니다. 네. 그런 경우에 저희가 보완적으로 할 수 있는 검사가 고막 운동성 검사입니다. 그 검사는 웨이도에 통해서 공기를 집어넣어서 고막의 움직임을 보는 검사인데
중이염이나 염증이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고막 자체가 좀 더 경직되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검사를 하게 되면 정상인 아이들은 이렇게 산 모양으로 피크가 나오게 되는데 중이염이 있는 아이들 경우에는 그 그래프가 아주 평평하게 일자로 이렇게 나와서 저희가 그런 검사에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사실 중이염이 이제 오래 지속되는 경우에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난청이 있을까 봐 걱정을 하시는데 원래 원칙은 청력 검사를 해야 됩니다. 네. 하지만 어린아이들의 경우에는 검사가 협조가 잘 되지도 않고 정확하게 청력을 재기 위해서는 그 검사 자체가 또 아이를 재워서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고 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는 청력 검사가 생략이 되는 경우도 어린아이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군요. 이 치료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제가 자료를 좀 조사를 또 해봤어요. 미리 네. 사전에 저는 공부를 하고 왔습니다. 대단하십니다. 해열 진통제도 네. 사용을 하는 걸 알겠어요. 열이 나니까. 근데 항생제는 세균을 죽일 때 쓰는 건데 이 항생제를 꼭 써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 중이염 자체가 대부분이 감기 같은 상기도 감염 후에 오고 대부분의 상기도 감염이 바이러스성이기 때문에 사실 그런 개념으로 본다면 중이염도 상당 부분은 바이러스성일 것이라고 저희가 생각은 하지만 바이러스가 중이 안에 전파가 되어서 세포의 변화를 일으키고 그래서 2차적으로 세균 감염을 유발을 하는 경우들도 많기 때문에 실제로 세균과 바이러스의 복합 감염도 많고 사실 아이의 임상 증상만 봐서는 저희가 이게 바이러스성인지 세균성인지 정확하게 감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만성적으로 가는 삼출성 중이염은 꼭 약을 쓰지는 않지만 붓고 아프고 열나고 이런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의 병원이 사실 항생제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학회에서는 권장 지침상으로는 2돌이 넘은 아이들의 경우에는 증상이 심하지 않으면 급성이라도 항생제 꼭 먹이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지침상으로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근데 지침은 그렇지만 만약 증상이 너무 심하거나 아이가 네. 뭐 정말 아파서 많이 보채요. 어쩔 수 없이 항생제를 써야 될 것 같은데 항생제를 써야 하는 어떤 상황이 있습니까? 상황이나? 예. 실제 임상적으로 봤을 때는 지침상에서 권고는 그렇게 있지만 사실 급성 중이염의 경우에는 항생제 아주 반응이 좋기 때문에 대부분의 병원에서 2돌이 아니라 어른들도 급성 중이염이 걸리면 보통은 항생제를 7일에서 10일 복용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침상으로 꼭 써야 되는 경우는 6개월 미만의 아이, 아주 어린 아이들이 중이염이 의심이 된다든지 2돌 밑에인데 급성 중이염으로 확진이 되었다든지 안 그러면 38.5도 이상 고열이 나거나 아이가 너무 심하게 아파하고 이런 경우에는 항생제를 꼭 복용을 시키라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항생제 먹고 또 잘 나으면 다행인데 네. 한 달 이상 왜 꾸준히 치료 받았는데도 이게 잡히지 않을 때는 네. 치료의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아니면 뭐 속된 말로 아주 못된 이 중이염, 그러니까 끝판왕이 온 거예요? 네, 실제 저희가 진료를 보면 뭐 돌짜리 아기가 와서 항생제를 2달씩 먹었다. 뭐 아이고. 그러니까 엄마들이 너무 걱정이 돼서 오는 경우들이 많죠. 근데 이제 실제로 저희가 임상적으로 봤을 때 붓고 아프고 열나는 급성 중이염이 한 달간 있었다고 사실 생각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한 달, 2달, 달 단위로, 개월 단위로 항생제를 복용했다고 하면 대부분의 경우는 삼출성 중이염이 있지 않았을까 저희가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원칙적으로 삼출성 중이염은 사실 세균 인자가 크다기보다는 이관의 기능 장애가 더 큰 몫을 차지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항생제가 별로 필요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두 중이염 자체가 완전히 분리된 병이 아니라 급성 중이염이 좀 나아가면 아이들의 60%에서 70%가 삼출성 중이염으로 넘어가고 삼출성 중이염은 경과가 여러 달을 갈 수 있습니다. 근데 병의 경과 중에 감기를 앓으면 다시 또 급성으로 부을 수 있고 왔다 갔다 거리면서 중간에 감기가 걸리고 뭐 이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실제로 조금 안전한 방식으로 항생제를 지속 복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 순수하게 삼출성 중이염이 여러 달 지속되는 경우라면 사실 그런 경우에는 항생제 치료가 원칙적으로는 필요가 없습니다. 제 주변에 보니까 이 소아 중이염을 앓다가 나중에 수술을 받은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게 환기관 삽입술이라고 하던데 이건 어떤 수술을 말하는 건가요? 앞서 설명드렸듯이 급성으로 염증이 있는 중이염 같은 경우는 항생제를 쓰고 경과를 보는 게 일반적인 경과입니다. 근데 이제 삼출성 중이염의 경우에는 병이 거의는 자연 회복되는데 경과가
한 달을 기다렸을 때 60%의 아이가 낳고 두 달을 기다렸을 때 80%, 세 달을 기다렸을 때 90%의 아이가 낳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감기 뒤에 잘 오는 병이지만 병의 경과는 감기보다 훨씬 길게 지속이 됩니다. 이제 치료를 특별히 하지 않아도 3개월 정도 기다리면 10명에 9명이 낫는다는 게 상당히 좋은 소견이긴 하지만 사실 다시 생각해 보자면 3달을 기다려도 10명에 1명은 낫지 않는 병이 삼출성 중이염입니다. 이런 경우에 저희가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환기관 삽입 수술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낫지 않은 그 1명의 아이 같은 경우는 몇 년간을 기다리고 치료를 해도 실제 나을 확률이 20%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진료를 볼 때 양쪽 귀에 삼출액이 있는 아이들의 경우는 3개월을 넘어가면 이제 이 아이가 수술의 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 하고 보통은 안내를 드리게 됩니다. 환기관 삽입술은 실제로 어렵거나 복잡한 수술은 아니라서 고막에 절개를 넣고 안에 있는 삼출액을 제거를 해주고 아주 작은 형태의 실리콘 튜브나 티타늄 튜브를 삽입을 하면 끝나는 수술이라서 한쪽 귀에 5분에서 10분 정도 하면 아주 간단하게 하는 시술이지만 어린 아이들이 보통 주대상이 되다 보니까 전신 마취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전신 마취 받다 보면 부모님 입장에서는 혹시나 또 합병증은 없을까? 맞아요. 그리고 또 환기관 삽입술 받고 나면 이게 영구적으로 좀 효과가 있나? 이런 질문들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실제로 환기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진료를 볼 때는 환자분한테 실제 관을 보여드리면은 부모님들이 이렇게 작냐고 깜짝 놀라십니다. 정말 몇 미리 정도 되는 아주 작은 튜브인데 그 환기관을 귀 안에 꼽아 놓으면 얘가 이관의 기능을 대신하기 때문에 꽂혀 있는 동안에는 웬만한 중이염은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빠르면 6개월, 길게 가면 1년 반 정도가 지나면 자연 이탈을 하게 됩니다. 튜브가 꽂혀 있는 동안에는 기능이 있고 빠지면 다시 본인의 기능으로 버텨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평균적으로 봤을 때 삼출성 중이염으로 환기관 삽입 수술을 한 아이들의 경우는 튜브가 빠진 후에 3명에 1명꼴로 다시 재수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튜브가 있는 동안에는 원체 작기 때문에 뭐 특별한 이물감이라든지 뭐 이런 증상들은 전혀 없습니다. 대신 아이가 샤워할 때 물 조심시켜 주셔야 되고 수영이나 이렇게 물에서 하는 운동들은 사실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드물게는 튜브가 삽입되어 있는 동안 감염이 일어나면 물이 난다든지 튜브가 빠진 후에 드물게 천공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삼출성 중이염이 아까 대부분 석 달 안에 낫는다고 얘기를 해주셨고 뭐 수술이 필수는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만일을 위해서 이런 경우에는 수술을 하는 게 좋다. 이런 경우들이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이제 3개월간 낫지 않으면 저희가 수술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수술 대상자로 고려를 하는 거지만 그거는 부모님들의 선호도나 이런 것들 다양한 인자들을 저희가 감안을 해야 됩니다. 실제 대부분의 아이들이 사실 눈으로 보이는 증상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부모님께서 조금 더 경과를 보기를 원한다든지 여름을 앞두고 있다든지 여름에는 사실 아이들이 감기를 안 하기 때문에 중이염이 좋아질 확률을 사실 상당히 가지고 있어서 계절적인 인자 이런 것들을 많이 감안을 해서 수술을 고려를 하게 되고 하지만 수술을 저희가 꼭 권해주는 경우는 양쪽 귀에 다 삼출액이 있으면서 청력 검사를 시행을 해봤는데 아이의 난청 정도가 꽤 있다든지 고막이 삼출액으로 인해서 변화가 좀 생겼다든지 아니면 아이가 언어 발달 장애라든지 다른 발달 장애들을 가지고 있어서 아이의 전반적인 언어나 이런 것들이 지연되지 않게 해줄 필요가 있을 때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제때에 맞춰서 수술을 하거나 오히려 좀 더 이른 시기에 수술을 권해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 소아 중이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드리고 있는데 제가 좀 주변에서 들은 게 있어요. 아기 때 우리가 보통 수유할 때 젖병으로 수유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네. 눕혀서 수유를 하게 되면 중이염이 걸릴 위험이 높아진다. 네. 이거 맞는 얘기인가요? 완전히 원인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사실 네. 관계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진짜요? 네, 엄마가 모유를 직접적으로 먹이는 경우 이런 경우 왜 간혹 엄마들이 이제 아기들 젖 먹이면서 같이 누워서 자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엄마가 모유를 직접적으로 먹이는 경우는 크게 관계가 없지만 젖병으로 이제 먹이는 경우에는 실제로 아이가 누워서 이렇게 하게 되면 우유가 이관 쪽으로 흘러 들어갈 수도 있고 해서 중이염의 위험도를 약간 높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젖병 수유를 할 때는 아이를 꼭 안아서 수유를 하시는 게 좋겠고, 아이들이 이제 공갈 젖꼭지 같은 거 그런 네. 것도 물고 있거나 뭐 손가락을 자주 빤다든지 이런 것들도 사실은 조금 위험도를 높이겠습니다. 말 나온 김에 과장님 중이염 일으킬 수 있는 또 네. 위험이 이제 몇 개만 또 좀 알려주세요. 제가 잘 적을게요. 네. 일반적으로는 아무래도 감기하고 관계가 많은 병이다 보니까 아이의 면역 기능이 조금 떨어져서 감기에 아주 호발한다든지, 그런 대표적인 원인들이 사실은 면역력이 떨어진다기보다는 또래 집단에 많이 노출되는 아이들이 아무래도 감기 자체가 많을 수밖에는 없습니다. 첫째 아이보다 둘째 아이. 그래서 아직 어리지만 위에 형제 자매들이 어린이집을 다니고 유치원을 다니고, 아니면 아이가 아직 어린데 어린이집에서 또래 집단에 노출되는 아이. 이런 아이들이 아무래도 빈도가 많겠고, 모유보다 분유를 먹고 자란 아이, 집에 이제 흡연자가 있는 가족, 뭐 이런 경우에 이제 중이염의 빈도가 좀 더 높겠습니다. 네. 근데 앞에서 중이염이 감기와 또 관련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뭐 독감 예방 접종이라던가 이런 네. 백신을 미리 맞으면 좀 중이염도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사실 결국은 소아중이염은 많은 부분들이 감기랑 관계가 있기 때문에 감기 자체를 저희가 아무리 조심을 시켜도 원천적으로 막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매년 독감 백신을 맞춰서 아이가 심하게 감기가 오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고, 폐구균 백신 같은 경우도 실제 중이염을 일으키는 가장 흔한 균이 폐구균이기 때문에 백신을 맞춰주면 저희가 보고에 따르면 많게는 20%, 적게는 6% 정도 중이염의 예방 효과가 있다고 돼 있기 때문에 시기에 잘 맞춰서 예방 접종을 해주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성장기 아이들에게 많이 생기는 소아 중이염에 대한 궁금증 여러 가지로 해결해 봤습니다. 그렇다면 소아 중이염을요, 오래 앓게 되면 성인이 돼서 청력이 떨어진다거나 어떤 문제점이 생길 수가 있을까요? 사실 이제 소아를 데리고 오는 어머니들이 제일 많이 하시는 걱정이, 눈에 우리 왜 시력이 나빠지는 것처럼 애가 중이염을 많이 앓으면 청각에 영구적으로 손상이 올까 봐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네. 사실 말이 완전히 틀린 말도 아니고 맞는 말도 아니고 이렇습니다. 소아 중이염은 대부분이 호전이 되기 때문에 있는 동안만 덜 들리는 거지, 그 염증이 낫고 나면 청력은 원래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이게 만성화가 된다든지 고막에 변성을 일으켰다든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변화가 왔을 경우에는 실제로 청력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단계로 가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셔야겠습니다. 때를 놓치지 않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뭐, 그렇죠. 그러니까 앞서 오프닝 때랑 결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아이 때는 다 이렇지 뭐, 이렇게 지나가다가는 소잃고 외양간 고칠 수도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진짜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특히 말문이 트이는 시점에 제대로 듣지 못하면 언어 장애를 시작으로 이 앞으로의 삶에 또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으니까요. 아이가 어릴 때는 우리 부모님들의 세심한 관찰이 참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자, 지금까지 이 시간 도움 말씀에 이비인후과 전문의 임은정 과장님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